2022년 3월 9일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외투표도 같은 해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강승환 제외선거 담당 영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외선거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요지로는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과 제외투표소 투표시간 조정입니다.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의 경우 현행 제외선거의 투표는 제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의견 부분은 주재국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선거인의 제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해당 주재국의 우편 환경을 고려해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승환 제외선거 담당 영사는 대선 대비 모의 제외선거를 오는 21일 총영사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모의 제외선거에서는 제외선거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된 예정이며 특별히 신규 투표용지 발급기 등과 같은 제외투표 장비를 시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승환 영사는 제외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사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제외선거 투표 참여를 빙자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 공화당 인프라 협상 담당자인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과 협상을 중단하고 초당파 그룹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출 범위와 재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후 나온 결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백악관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인프라 투자 관련 협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화당의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과 전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불과 5분 만에 불발됐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협상에서 예산 범위나 재원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 규모로 기존에 계획했던 2조 3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를 삭감한 1조 7천억 달러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예산 규모가 여전히 지나치다며 9,280억 원 투자 계획을 역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제시한 예산안은 공화당의 제안에 비교해 8년 동안 약 7,618억 달러가 더 축정됐습니다. 공화당 측과의 협상 불발로 이번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 계획에 공화당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의 몫이 커졌습니다. 초당파 상원 의원들과의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투표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의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협상에 관해 백악관이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벗어나 민주당 투표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통과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사용 시 보험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 따르면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의료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7월 1일부터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에 대한 보험 적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최종적으로 응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와 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경미한 질병으로 값비싼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응급실 입원은 미 헬스케어 의료비 낭비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미한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용이 연간 3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 최대 건강보험사의 이러한 정책이 보장 범위를 잘못 알고 있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측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냉기 효과로 이뤄질 수 있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응급실 입원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의료기관 측은 이러한 정책이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응급실로 오는 모든 환자를 치료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 년 전 앤썸 블루크로스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제정했으나 환자와 의사들의 반발로 일부 정책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보도에 배준경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북동부 에모리 대학 인근에 위치한 현대미술 갤러리 포엠88이 신디아 파넬과 댄 파웰의 도피라 명명된 레퓨즈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Okay, so I'm Cynthia Farnell. I'm the director of the Welch School Gallery at Georgia State University, and I have my own artistic practice. And my name is Dan Powell, and I am a part-time instructor at Georgia State University and Georgia State Perimeter.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미술과 조형미술이 한데 어우러져 전시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만들어진 작품들로 채워졌다고 알려졌습니다. In March of 2020, just before everything shut down in Georgia, all of a sudden we were at home and we weren't supposed to come into the university. Everything shut down due to COVID. So we had a lot of unexpected time on our hand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enjoy doing, that we both enjoy doing, is walking and sketching outdoors, which is really a meditative kind of practice. That's how it got started. We started walking. We'd never really explored the trails in Atlanta before. All of the city parks, DeKalb County parks. So it was a great time to just be outside and see the whole spring unfold. 도피 전시회는 걱정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현 세상에서 평화와 고요를 찾는 이들 작가들의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갤러리 측은 파넬과 파웰의 전시회가 봄과 여름이 주는 행복,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팬데믹 이후의 삶으로 가는 길을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So I hope you can come out and see the exhibition. Poem 88 is in the Floataway Building, which is on Zona Lake Road. It's in Druid Hills, just off of Briarcliff. Hope to see you.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월 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24만 6,764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3,25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2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8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8,381명, 누적 사망자는 18,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718명, 누적 사망자는 1,117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661명, 누적 사망자는 1,33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경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현지 시간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군사,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조 월마트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무료 제공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상점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 메인 주법에 따른 것으로 만약 소비자가 비닐봉투를 사용하려면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쇼핑백이나 캐리어를 들고 장을 봐야 합니다. 월마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닐봉투는 매년 200억 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10%만이 재활용되고 있고 그 평균 사용 수명은 겨우 12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마트는 미국 내 모든 지점에서 시행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2단계로 지정한 지 196일 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이 더 안전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